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장 변호사님, 예. 오늘 이제 2부에서는 예. 이재명, 박원순 두 사람에 대해서 예, 좀 예. 알아보겠는데요. 예. 자, 어제 이제 이 녹화 금요일 날 하는데요. 예. 이 목요일 날 이재명 경남지사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7대 5라고 하는 결론이 예. 대법원에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뭐 합의부, 예, 그쵸? 소부 이제 소부, 3인, 예, 3인으로 하는 소부에서 이제 전원 합의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12명입니까? 예, 12명. 12명 전원이 이제 합의부로 바뀌었는데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뭐 검토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바꾼 다음에 곧바로 바로, 예, 대법원이 그렇겠죠. 잡혔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례적으로 또 뭐 어제 TV하고 무슨 뭐 유튜브로 중계를 중계가 한다라고 됐고. 또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결론이 사실은 이 이재명 씨에 대한 선호를 떠나서 예. 뭐 지금 이런 류의 여권의 경기도지사 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유력 대권 후보인 사람이 예. 이제 토론회 때 있었던 허위 사실로 예. 이제 고소가 됐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야권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범여권이라는 범위 안에서 예. 공격과 고소가 이루어져서 예. 예. 이제 처음에는 그때 이제 뭐 여배우와 관련되는 내용까지도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고소는 예. 이제 형의 정신병원 강제 강제 입원 입원과 시도. 관련된 예. 허위 사실 예, 공표. 공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압축되어서 예. 예. 장시간을 끌어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매우 과거의 정치에서 봤을 때 여권이 여권 후보를 탄압하거나 끌고 가는 모양 이렇게 좀 보였거든요. 예. 예. 근데 일단 먼저 재판 결과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데 예.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예.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걸 친절하게 설명하는 언론이 별로 없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죄라고 이제 때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은 형사소송법상 예. 우리나라 이제 형사소송법상 상고심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에 대해서 재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원칙이 파기하는 경우에는 환송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심 법원에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그 사건 원심에서 다 다뤄졌고 증거도 다 나왔고 그래서 굳이 원심으로 되돌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면 그냥 자판 그러니까 바로 그냥. 대법원에서 그냥 판결을 하는데요. 거의 그냥 파기 환송이 거의 대부분이고 자판하는 경우는 거의 이렇게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심에 돌려보내서 이 대법원이 그 파기 환송한 취지에 따라서 다시 재판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바로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바로 이제 그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서 이제 파기 환송심에서 판결을 했는데 다시 이제 상고를 하면 그냥 그대로 상고가 기각이 됨으로써 이제 원심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날 대법원 판결은 이제 파기 환송 그래서 다시 원심으로 사건을 내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로 보면 그 대법원의 취지라는 부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를 했으면 무죄가 그렇죠. 선고가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2심에서 그냥 그렇습니다. 선고가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법원 조직법상 그 상급심의 하급심은 상급심 판결에 기소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2심이 전혀 새로운 어떤 사실이라든가 또는 증거가 현출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대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서
2심은 이제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또 우리 어릴 때 과거에 보면 살인 사건 같은 게 2심에서는 유죄였는데 3심에 가서 예. 무죄로 뭐 석방되는 이런 게 많이 예,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왜 파기환송을 안 하고 자판을 해버립니까? 그런데 그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은 파기, 그러니까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 만약에 증거가 다 제출이 됐고 그다음에 그 충분히 다 심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직접 또 자판, 그러니까 직접 자판도 한다. 예, 자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그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예외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지 않고 파기 자판하는, 그래서 무죄 판결을 직접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재명이 이은 성남시장을 하고 있는 은수미도 은수미 지금 검사가 예. 이제 항소에 좀 실수가 있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무죄를. 예. 자, 그런데 이제 검사의 절차적 실수를 가지고 이제 파기환송을 했어요. 죄는 사실상 뭐 부정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피해자가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근데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파기환송은 제가 이제 제3자로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보면 이제 무죄 취지로 이렇게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대법원도 좀 부담을 들고 그렇겠죠. 또 2심도 또 부담을 들면서 시간을 조금 더 끌면서 적당히 이제 조용해졌을 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졌을 때 마무리 짓는 이런 수단으로 좀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문정권이 이런 자신들의 범여권 인사 무죄 이 파기환송이 너무 잦아지는 거 보니까요. 그런 또 느낌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대법원 이제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어떻게 보면 참 7대 5로 참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절묘하게 절묘하죠. 딱 반반 한 명만 다수에서 한 명만 넘어와도 파기 환송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상고기각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물론 뭐 대법관님들이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또 그런 결과가 돼서 대법원 입장에서도 또 좀 정치적인 부담을 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 문제는 저는 많은 뭐 법조인 간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저는 어제 그 목요일 날 대법원 판결 중에 저는 법리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악의적으로 뭐 부인한 것과 약하게 부인한 거의 차이를 그걸 법리적으로 논한다라는 게 좀 웃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저께 목요일 날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발언의 의도라든가 맥락이라든가 뭐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선거 그 방송 토론회에서의 어떤 그 짧은 시간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것을 그냥 아주 엄격하게 그것을 재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아마 그 다수 의견의 이제 취지인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가 있는 이 자의적인 이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 의견처럼 저는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게 그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것이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피고인이 그 방송 토론회에서 한 번에 걸쳐서 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의 토론회에서 그것도 그냥 아니다라고 그냥 이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을 얘기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것까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하면 이후에 방송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때 과연 그것을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뭐 방송 토론회에서의 그런 부정하고 예, 거짓말하고 예. 예. 그런 거 과연 이게 선거인의 투표하는 사람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걱정이 됩니다. 법은 이렇게 일관성이 예, 되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 또 낮은 학력을 가진 사람도 그 법에 이해를 맞습니다. 할 수 예. 있을 만큼의 이제 국민적인 이런 평범함 국민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부인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부인과 소극적인 부인을 차이를 가지고 유무죄를 가르는 것도 웃기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이라고 좀 예. 비춰져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목요일날 이재명 그 판결 전에 저도 한번 나름대로 그 허위 사실 공표죄의 대법원 판결문을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근데 좀 뭐랄까 그 앞선 예. 판결하고 좀 약간 그 달라졌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 예, 그 판결이 달라졌다라고 보여져서 아 이것이 조금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유권자의 수준을 우리 대법관님들은 너무 높게 본 거 아닌가. 그 유권자들 전부가 법률 전문가라고. 그렇게 그걸 전제로 해서 물론 대법관 어제 그 다수 의견이 얘기한 것처럼 발언자의 의도라든가 맥락이라든가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면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거의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 방송 토론에서 그것까지 다 헤아리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아, 그건 불가능하죠. 어떻게 유권자는 그 어떤 특정한 사실에 예스냐 노냐로 이해하지 거기에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웃기는 좀 말장난들을 하고 있다 보는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지사는 뭐 형식적이지만은 또 2심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이제 뭐 사실상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예, 끝났다고 이제 봐야 되지만,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까지 온 게 야권이나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의 말을 거짓이라고 쑤셔서 온 게 아니라 자기들 내부의 정치적인 관계로서 이재명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대깨문이나 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문을 굉장히 공격을 하고 그렇죠. 했거든요. 뭐 삼성 문제 등으로 공격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뭐 그 이 문정권이 뭐 지금 친삼성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입장에서 이재명이 지속적으로 또 반삼성적인 입장을 표방해온 부분도 또 배경에 좀 있을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들끼리 내부에 자기 대권과 관련된 이해관계로 이재명을 코를 좀 낄 필요가 있다 해서 벌어진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대결로 소송으로 간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문제를 제기했던 후보가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김영환 후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자기들 쪽에 가까운 인물이었죠. 자, 그렇게 보자 하면 이 300만 원 이 지금 2심 판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난리를 겪으면서 쭉 갖고 오는 부분이 이게 좀 매우 부자연스럽다. 뭐 차라리 이재명에 제기되는 문제라면 뭐 다른 어떤 정치적으로 선거 때 뭐 잘못했다든지 이래 그래야 되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코를 끼워서 이재명이 정권에 좀 재판이 걸린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처음에는 뭐 문준용 이야기까지도 하면서 달라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깨문들이 죽이려고 막 다 달라들었고 심지어 트위터도 뭐 이재명 부인이 아니냐고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문과 이재명 사이에 자기를 둘러싼 감정 문제인데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이 12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전부 읽고 판결하고 하는 게 이게 행정 사법권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소부에서 그것이 뭐 합의에 이르지 않아서 저는 합의체로 뭐 회부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그것도 조금 저로서는 그냥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과연 그러니까 저는 목요일 날에 그 판결 그걸 보면 뭐 굳이 전원 합의체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런 그 대법원에서 자꾸 그 사건 원래 이제 뭐 그 정해진 기한을 훨씬 넘어서 한 것도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대법원도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참 이게 여러 가지가 요소가 개입된 그런 사건으로 보여져서 저는 조금 이게 사실 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고 통일성이고 객관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재명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 너무 아쉽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가 좀 나름 국민들 앞에 중계까지 또 왜 했는가? 굉장히 좀 의아스럽다. 예, 이런 예. 식으로 이런 걸 가지고 300만 원 벌금권 최고로 판결해봤자 300만 원 벌금권을 가지고 전원부로 하고 또 중계까지 하고 예. 야 이게 도대체 정말 옳은 것인가? 저것끼리 싸움 집안 문제는 저것끼리 어디 딴 데 가서 조용히 해결하지 이걸 대법원까지 갖고 와가지고 근데 또 조금 좀 의아스러운 게 반대 의견 중에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개진한 대법관 중에 안철상 대법관이라고 오히려 진보 좌파 쪽에 있는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예,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된 건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참 알다가 모르겠는 게 저 지금 이 문재인 집단의 이 내부의 행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했는데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인데 뭐 이 사람의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를 또 짚어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좀 보자면 한 두어 가지가 이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누가 박원순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나 안 그러면 이제 곧 고소를 하려고 한다 이런 정황들을 알려주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는가.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자살할 때는 일단은 잘 안 될 것 같아 느꼈으니까 자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안 했겠죠. 그래서 누가 그랬느냐.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만약에 원칙을 지켰으면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밖으로 안 흘렸으면 그날은 안 죽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의 그 고소인에 대한 이 2차 가해, 굉장히 협박성 발언들이 친여권적 입장에 가진 사람들에 의해 언론에서 막 있었죠. 공개되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시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이 여성에 대해서 너 참아라 뭐 내지 너 그래봤자 시끄러워진다 뭐 그거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왜 떠들고 다니냐 이런 압박으로 고소를 못하게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서울시에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사건에 관련되는 정황들을 자기들끼리 압력을 넣고 뭐 했던 정황들을 없앤 인멸하려고 지금 하는 시도라든지 또 그 보고를 받고도 그 여직원을 오히려 나무라며 직무유기를 한 거라든지 이 서울시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이제 이 공직자가 고소되었을 때 통보하는 부분에 대한 공직자의 피소시 조사 통보 부분에 대한 또 법률적 조항이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그 일단은 이제 형법상으로는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있어가지고요. 공직자는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그런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경찰과 청와대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뭐 중요 사건 같은 거는 보고할 수는 있겠죠. 보고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피고발이나 피고소인에게 전달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분명히 이거는 그 진상이 조사가 되어야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알려졌으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또는 어떻게
것이 전달이 됐는지 그럼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왜? 전달이 된 것이 바로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정말 그런 또 다른 범죄 행위죠. 예.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와 관련해가 당일날 오후 3시에 뭐 그게 젠더 특보라는 사람이 4시 반에 됐는데 3시에 시장님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시장님 누가 고소한답니다 이랬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당일날 저녁 모임을 전현직 구청장하고 했다는데 이 저녁 모임도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측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청장급들을 데려다가 이런 대응을 어떻게 했냐는 모색을 했을 모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 다 불른 것도 아니고 구청장을 몇 명만 불렀는데 그 다음에 그 3시에 알았는데 그냥 저녁에 6시에 아무런 그거 없이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밥 먹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취소하죠, 그죠? 그렇죠. 그런 모임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9시 이후에 제3의 장소에서 변호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젠더 특보가도 있고 해서 또 밤에 다시 만났고, 심야 대책을 했고, 근데 이제 아마 고소가 2시 반까지, 새벽 2시 반까지 10시간을 조사했어요. 10시간을. 그렇게 하니까 아마 거기에서 결론이 나지를 못했겠죠. 고소 부분이 마무리된 뭐 정보가 들어와야 대응에 대한 다 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원순이 다음날 아침 출근을 취소하고 안 나오니까 이제 고학선인가 하는 비서실장이 집으로 찾아가서 9시 10시간 이야기하고 박원순이 10시에 이제 44분인가 집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1시 39분인가 비서실장하고 통화하고 이제 죽었고 비서실은 11시 정도부터 뭐 북한산 공원에다가 혹시 시장 왔냐 자살을 우려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 이 과정에서 수시로 이 수사 상황이 노출된 걸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제가 만약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면 최후까지 그 고소를 무마하거나 또는 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가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인데 내 모든 게 끝나버리는 사람인데요.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그렇게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자살을 마지막으로 그 아침에 선택을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집을 그 관저를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새벽 2시까지 이제 고소인 측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 측근들을 통해서 수사 상황을 또 전달받고 또 뭔가 그런 노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가 이번에 고소를 조력한 성폭력 3당소나 여성에 전화하고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박원순이. 그렇습니다. 젠더 특보도 성폭력 그 상담소 출신이고요. 그쪽은 좀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있었더라고요. 경력이 있고 있더라고요. 근무 경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옛날에 그 우조교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하면서 그쪽하고 연루되어 있고 그쪽에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전도 택보를 쓰고 있는데 양쪽을 쌍방을 갖다가 이 연결될 수 있는 라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죠. 근데 하나 내가 조금은 박원순의 자살의 결정적인 부분일 수 있는 게 피해 여성과 고소인과 그다음에 고소인의 변호사가 4시 반에 경찰에 갔어요. 종로경찰서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계산을 하고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건데 4시 반에 가면 고소장을 접수하고 1-2시간 문답을 하고 고소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뒤져보면서 그다음에 알았습니다 하고 접수증 끊어주고라고 하면 6시 전에 일이 끝날 거라고 보고 4시 반쯤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소를 성희롱 건에 고소를 하러 갔는데 새벽 2시 반까지 잡아놓고 고소한 건을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변호사 하시면서요. 고소하러 간 당일에. 그래서 뭐 일단은 처음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들었고요. 그런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이 자살하는데 이 12시 반까지 조사를 한 부분이 제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심리적으로도. 왜냐하면 박원순 입장에서는 그 여성 쪽의 주변에다가 계속 연락해서 소치아를 조사 중일 때도 할 건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6시에 접수시키고 6시나 7시에 나오면 그 변호사나 여성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소치아를 권유하고 또 만나서 접촉하는 부분이 가능했을 건데 2시 반까지 잡아놓고 조사를 하고
또 솔직히 말하면 뭐 한국적 경찰행실에서 조사하는 부분을 시시각각으로 한 명은 또 옆에서 들으면서 청와대로 계속 경찰청을 통해서 보고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그 관련해서 꼭 그것이 이제 파악이 돼야 됩니다. 뭐냐면 보통 이러한 고소인 조사도 영상 녹화를 예. 할 수 있죠. 있거든요. 예, 예, 특히 이게 예. 그 성폭력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소인 조사 받을 때 영상 녹화실에서 했다면 다 외부에서 다 보고 있었겠죠. 보고 있거든요. 보고 그러면 바로 그것이 음향도 실시간으로 들리죠. 음향도 들리죠. 그 당연하죠. 실시간으로 외부로 이게 누설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주장하셨네요. 그래서 왜 박원순이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냐? 저 사람 보면 지독한 사람이거든요. 과거에 온갖 저 사람의 의혹, 그 챕찬 인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뻔뻔하게 버티면서 지독한 사람인데. 그런데 뭐 저렇게 지금 뭐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어디를 뭐 오거돈 씨처럼 더듬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야기는 아니라 이제 집요하게 그 희롱과 수근대는 이런 부분인데 저걸로 저 사람이 맥없이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부분에는 이제 이 고소인 부분을 10시 반, 새벽 2시 반까지 잡아놓고 10시간을 조사하는 걸 보고 이 강도나 이 부분이 도저히 진술이 이제 시시각각 확인되고 그게 기록에 남아버리면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을 번복하기가 어려워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건 다 조서로 그날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구나라고 느꼈을 때 저 사람이 경찰이 왜 2시 반까지 이걸 잡아놓고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도 검사고 변호사로서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건 날 권력이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 절망감을 느껴가지고 다음날 별도로 또 구명을 하려고 이런 시도를 하기보다는 아침부터 진이 빠져서 그냥 산으로 갔다. 그래서 2시 반까지의 수사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자살의 부분은. 그러니까 그 고소인 조사를 통해서 그 피해자 여성의 어떤 의사가 아마 다 진술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처벌을 원하는지 어떤 합의의 어떤 가능성 여부 다 진술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피해자가 확고한 어떻게 보면 처벌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실시간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에 전달이 됐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서는 더 이상은 이게 내가 방법이 없다. 없겠구나. 심지어 뭐 문자하고 사진까지 다 확보되어 있더라. 그렇죠. 이런 일이 정리됐다면 더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의문은 이거는 뭐 대한민국 경찰의 여태까지의 행태를 보면 청와대에 곧바로 고소장이 접수됐을 때 바로 이제 한 5분 만에 아마 경찰 본청을 통해서 그렇죠. 청와대로 보고됐었고 청와대에서 모종의 지시가 없었다 하면 거짓말이죠. 그걸 상황에 나 따라 맡겨놓고 막 그냥 너네가 그 법 원칙대로 해라.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특히 문정권 같은 데는. 그러면 지시가 없었는데 어떻게 경찰이 2시 반까지 이거 조사를 했을까? 10시간을요. 경찰 입장에서는 박원순이 범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이자 서울시의 시장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알잖아요. 박원순에. 그러면 경찰은 일단 접수 받아놔. 그리고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이제 추후에 우리가 검토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고 또 피해자도 불러서 조사하면서 또 연락을 하겠다. 얼마든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변호사가 2시 반까지 하자고 온 김에 뭐 뿌리를 뽑고 가자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소 당일날 그 수사를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새벽까지 이루어진 거 그것이 경찰에서 먼저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또 피해자 측에서 먼저 요구한 것인지 그런 것도 다 저는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뭐 국정상황실에 보고가 됐겠죠. 그리고 국정상황실에서는 또 아무런 어떤 그 정말 그 지위가 없었는지 내버려뒀냐. 이런 것들은 저는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뭔가 그래도 뭔가 좀 기본적인 그런 어떤 뭐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만약에 피해자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2시 반까지 받고 있었다면 이거는 모종의 경찰을 향해 경찰은 철저히 지시받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딴 사람도 아니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인데 이걸 2시 반까지 10시간을 붙들고 있었다면 이거는 위에서
온 김에 도저히 여기에 고소 내용에 빠져나갈 수 없게 말뚝을 박아라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2시 반까지 했을까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이 사건에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성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예. 그야말로 정치적인 또 업무까지도 여권 내부에서의 복잡한 예. 이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사실은 조사 대상에서 저는 규명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제가 보기에는 예. 뭐 박원순 서울시장측도 그렇고 예. 저는 뭐 청와대도 그렇고 고소 이전에 예. 이미 그러한 그 정황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고 성추행 관련 일이 있었고 다 했죠. 피해자가 그러한 고소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미 다 예, 저도 그랬다고 예, 생각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5월 예. 12일 날 예. 김재련 변호사가 처음 만났고 예. 5월 26일 날 두 번째 만났더라고요. 예. 그러면 5월 10일 날 변호사를 만났으면 그 여성이 접촉은 그 이전에 했을 거예요. 예, 그렇죠. 변호사는 좀 뒤에 이제 예. 접촉시켰을 거예요. 예. 그러면 초장부터 그렇게 왔다 갔다 접촉되고 있는 사안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또 그러면서 뭔가 박원순 서울시장 측과 피해자 간에 또 뭔가 서로 그런 교환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걸 또 정리하기, 예, 예, 예. 수습하기 위한. 예, 그러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안 되니까 예. 피해자는 고소한 거고 예. 박원순 서울시장은 더 이상 이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구멍이 없겠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날 예. 아침에 일찍 관저를 나서서 예. 이제 그렇게 다 끝났다라고 할 수밖에 생각하죠. 없겠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은 신문에 난 사안만을 가지고 보는데 실제로 이제 정치적인 배경의 해석과 이 법적인 부분과를 다시 섞어서 보면 이 사안이 당일날 알려지거나 했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는데 저도 뭐 100% 예. 공감을 하고 예.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보통 새벽까지 조사를 할 때는 특수할 경우만 하고 웬만하면 새벽 2시 반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제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심야가 거니까. 몇 시부터 심야입니까? 보통 12시 이제 자정을 넘어가면 예, 심야죠. 예, 심야가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게 뭐 죽고 사는 조사도 아닌데 무슨 뭐 당일날 안 끝내면 뭐 증거가 은밀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증거는 전화기 안에 다 있고 한 건데 이걸 2시 반까지 심야 조사를 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그 점도 이제 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과연 이게 지금 뭐 경찰도 뭐 과연 이제 지금 그런 자세 어떤 그 액션을 보면 그런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그렇다고 이게 뭐 검찰이 그렇다고 지금 보통 같으면 또 검찰이 이거를 바로 그냥 압수수색을 해가 예? 총장 지시로. 근데 요즘 검찰도 뭐 내부 꼬라지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뭐 저거 집구석 일도 수습이 안 되니까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진실이 밝혀질지 의문입니다. 예, 오늘 장남림 변호사님 모시고 박원순 자살에 관한 이야기, 이재명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